우리에게 집은 정신, 육체가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더구나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될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시기가 되면 노후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노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더 나은 삶을 모색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실제로 올 8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만 50세에서 56세 대도시 직장인 2,000명에게 은퇴 후 살고 싶은 주거지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응답과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라는 응답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역세권을 따질 필요성이 사라지며 거기에 자녀 입시까지 끝났다면 학군 또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태까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달프게 살아온 인생, 이제 노년에는 도시와 군중의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 전원 속에서의 낭만과 여유 있는 삶을 꿈꾸진 않으셨나요? 거기에 조용하고 맑은 공기, 넓고 푸른 잔디밭과 멋진 테라스, 그리고 개인 수영장의 넓은 농장이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여기 박씨 할아버지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질려 공기 좋고 낭만적인 시골 생활을 꿈꿔오셨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이 좋다는 아내의 완강한 겁으로 마음을 접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할아버지 부부가 국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가셨고 내비와 씨름하며 지름길을 찾으시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버리셨습니다. 그 길은 어느 산의 정상으로 향해 있었는데 길은 꼬불꼬불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보니 산 정상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면 큰 도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이국적인 경치를 보고 모험심까지 생긴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산의 정상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는 펼쳐진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가까운 숲으로는 다람쥐와 고라니가 다니며 길게 이어진 오르막길 끝은 구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통과하여 산 정상에 이르자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산에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평지가 산 정상에 있다니.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 있다는 걸 여태 몰랐다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시골을 싫어하셔서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할머니도 넋을 잃고 경치를 감상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봐요.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탄사를 입 밖에 내셨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할아버지는 신이 나셨습니다. 거기에 마침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가끔 드라이브 오기에도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네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밤이면 반짝이는 은하수 아래 안개자욱한 들판의 핀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정상 들판에 이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집은 완성하기 직전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산정상의 들판 중에서도 명당 자리에 자리 잡은 그 집은 2층 창문을 열고 테라스에 올라가면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는데 60대 건축사 사장님이 혼자 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멋진 은발머리에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인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자 사장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도로건설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이 들어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젠 조용히 집이나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마음으로 집 지어서 좋은 이웃들까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어서 여기저기 상한 몸이 이 산에만 오면 아프지 않다고.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이곳을 운명의 안식처로 생각하며 살기로 하셨답니다. 제가 이 산에만 오면 아프던 몸이 호전이 되는데요. 가만히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이 산에는 야생 약초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 약초들이 뿜어내는 약성 때문에 숨만 쉬어도 몸이 호전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곳은 없다고. 여길 찾은 할아버지네는 그동안 복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그 복을 돌려받는 거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장님의 모습이 여느 달아빠진 집장사 같지 않았던 할아버지 부부는 이내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전원 생활은 운명처럼 할아버지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시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사장님이 짓던 그 전원주택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장님은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례로 타일과 세면대 그리고 전등과 싱크대를 할아버지 부부가 직접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건축 사기라도 당할까봐 마을 이장님이며 마을 사람들까지 만나서 사장님의 뒤를 캐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내 사무실이 있으니까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불러요. 밤 12시에 연락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해요.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할아버지는 사장님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랐습니다. 아파트야 여기저기 고장나면 관리실에 연락하면 되지만 단독주택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완료되었고 사장님은 마무리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이사 준비를 하시면서 전원 생활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공사 기한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마무리 공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마루며 방문이며 도배며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공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건축사 사장은 나타나질 않았고 공사는 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 날짜가 다가와서 할아버지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안 그래도 어제 인부를 불렀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네요.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꼭 해줄게요. 사장님은 사과도 없이 계속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부부는 마루도 안 깔리고 방문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는 공사가 없었으면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새로 이사 오는 집이 이게 뭐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건축사 사장님은 갑자기 그 온화하던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삿짐 나르러 온 거면 빨리 짐이나 날라주고 당신 갈 길이나 가! 할아버지 부부는 처음 보는 사장님의 험악한 모습에 놀랐지만 이미 공사잔금은 다 치른 뒤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정사정해서 화장실 문이라도 달아달라 부탁하는 수밖에요. 사장도 화장실 문까지는 좀 그랬는지 달아주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사람 애라는 애는 다 먹이고 난 후였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루도 안 깔려서 두 부부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으며 식사 때에도 페인트 깡통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당에 깔아주겠다는 자갈도 옆집 갈 때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마당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잔디도 한 평 정도 듬성듬성 깔다가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집 뒤 외부 벽돌은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중에라도 꼭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그 상태로 6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건축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사장만 보면 집 마무리 공사를 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사장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아름다운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몸이 낫는다던 공기를 마셔도 오히려 기분만 나빴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천정에서 비가 새었습니다. 우풍이 얼마나 센지 겨울에는 노숙을 하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뜨거울 뿐 공기는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토목공사도 제대로 안 해서 외부의 습기가 집으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방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 사장은 옆집 공사와 아랫집 공사도 맡았었는데 그때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계속 분란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뻔뻔한 건축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사장이 도망가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고 민사소송만이 해당되었습니다. 집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는데 민사소송은 어찌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민사재판은 2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열리다가 연말이 되면 판사가 바뀌면서 봄까지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니 재판이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판사들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는 쪽으로 일을 하면서 임기 1년을 채우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건 말건 건축 사장은 바로 눈앞에 사무실을 두고 동네를 유유히 다니니 할아버지는 사장놈 얼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집을 짓다가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 너무 미안했던 할아버지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저 인간을 치워야 숨이라도 쉴 수 있겠다 싶으셔서 불법 건축물에 해당했던 사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군청에 신고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여기저기에 건축자재를 늘어놓는 바람에 쓰레기장 같던 집 주변도 환경청에 신고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승소도 아닌 애매한 화해 권고였습니다. 그것도 판사가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조건으로 겨우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양쪽의 손을 들어주면 항소를 받을 일도 없고 자기 실적도 쌓이니 일석이조의 일처리였죠. 판결문 내용은 건축 사장이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지만 집 하자보수 및 마무리 공사 비용만 1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승소도 아니니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재판 진행할 때 내었던 법원 공인 집하자 감정비 800만 원은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축 사장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흥신소가 합법화되면서 조금씩 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돈으로 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직접 유튜브를 보며 집 공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할아버지는 5년이 지나자 직접 시멘트 미장부터 콘크리트 타설, 용접, 설비, 수도공사, 방수공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새 전원주택 집주인이 아니라 머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서 이제는 즐기기도 하신다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꿈 같던 전원 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해발 500m는 날씨 또한 달랐습니다. 분명히 산 밑에는 맑은데 산 정상은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신비로웠던 풍경이 일상이 되자 이번엔 습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는 눈이 20cm씩 내렸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차를 몰고 산을 내려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르막길이 얼어붙어서 차가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따금 폭설이라도 내리면 마을이 고립되는 건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눈이 4월까지 내린다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히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나와보니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뒤늦게 들어온 옆집 김영감은 어찌나 매너가 없는지요. 김영감 역시 건축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할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네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약을 했으니 자기가 사기당한 것은 할아버지 탓이라며 우겼습니다. 그러니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어도 옆집 김영감이 불편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사기꾼을 내쫓고 마을 터줏대감이 되어 나름 자리를 잡은 할아버지네 부부는 이제 겨우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저녁마다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을 중간에 새로 이사온 김씨네가 마당에 커다란 개를 키우면서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개는 지나가는 행인을 두고 마치 먹이를 사냥하듯 조용히 다가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그러면 김씨는 달려나와 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왜 하필 이 시간에 산책을 하냐며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시골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무 산이 높아서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아랫마을 택배 영업소에 매번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읍내에서 너무 멀어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힘들면 배달도 시켜 먹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무도 함부로 벨 수가 없어 구들장에 불을 피려면 장작을 사야 합니다. 시골의 여유는 어디 가고 현실은 온통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는 은퇴를 번복하시고 다시 일을 하십니다. 시골에서 탈출하려고 다시 돈을 모으고 계십니다. 중년 장년층 분들에게 은퇴 후 어디서 사실 계획이냐고 묻는다면 보통 공기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거나 실버타운 또는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푹 쉬고 싶다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은 아마도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머릿속으로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을 그려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밤이 오면 소쩍새와 부엉이가 울고 연못 개구리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넓은 뜰에 배추와 고추, 상추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사는 것. 구름이 항아리 속을 기웃거리던 적막한 정오의 마당과 어머니의 슬픔이 묻어있는 부엌.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이런 향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노인처럼 노년에는 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는 않아도 여유로울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집니다. 물론 시골에 살아보면 답답한 시멘트 아스팔트 투성이 도시에 비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막상 시골에 내려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현실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분들이 말하는 다음 5가지 이유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후 자금과 인프라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저렴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골은 나라 지원금도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지연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은 거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전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꼭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은퇴하기 전에 전원 생활을 시작하셔서 조금 멀더라도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병원이 없습니다. 시골은 읍내에 가정의학과나 작은 치과, 안과 정도는 있으나 전문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몇십 분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비와 자동차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시골에서는 차량 유지 비용과 기름값 지출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인적이 적은 변두리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자가용은 전원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일상 속에서 휘발유 소비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딴 시골 마을이 주는 적막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자체가 없다면,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방치된 대형견입니다. 전원주택에는 다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키우기 마련인데요. 이때 행인을 위협하는 대형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뿐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견주들은 그것이 강아지를 위하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성이 결여되면서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싫어서 전원주택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웃의 불편함보다 마당에서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는 개인적인 로망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이라고 산책을 했다간 크고 작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서 마당에서 키우라며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시골에 살면서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쯤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인에게 분양받은 귀여운 백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자기 딴에는 집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짓이 저는 이웃분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한동안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달려나와서 이웃분들에게 사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마당에 두면 아이가 더 예민해져서 집안에서 잠을 자게 했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느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미안했는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강아지를 다시 데려간다길래 속으로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전원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전원 생활이라고 해서 불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장점 또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체질에 맞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과 소음에 지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전원 생활이 맞을 수 있으나 몇 개월, 몇 년을 사시다 보면 다시 사람과 도시가 그리워질 테니까요. 그러니 그럴 땐 마음에 드는 시골에 가셔서 인근의 펜션을 한 달간 대여하여 살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원주택살이의 장점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전원생활의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전원주택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노년에 내가 살 집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의 시선과 재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점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찾으세요.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되도록 병원이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알아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또한 거주지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망이 잘 된 곳을 찾으세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차량 운전하는 것도 갈수록 힘들어지죠.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적할 때 교통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나들이도 갈 수 있어 참 좋겠지요. 세 번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세요. 무작정 집을 팔고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재비가 올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만만히 보다가는 집값과 땅값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가 가까운지, 물가는 비싸지 않은 지역인지,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또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물가가 중요한데요. 물가는 대도시라고 싼 것도 아니며 시골이라고 해서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물류 유통망의 사정에 따라 다르죠. 그 예로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지만 지역 마트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 물가가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 정하시기 전에 미리 지역 마트를 돌며 전반적인 물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려놓으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그냥 지금 계시는 곳에서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장소에 애착이 커지며 낯선 장소나 환경에 적응이 느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봐왔던 이웃이 있고 익숙한 삶의 동선이 있는 내 집에서 좀 더 나이의 조건에 맞춰서 조금씩 꾸며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소유물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씩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보다 단순하게 삶의 본질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보고 있으면 추억에 젖어드는 정든 물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이기에 무엇보다 소유가 중요하지만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하기에 물건을 만졌을 때 가슴이 설레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비워진 공간을 나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재배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방은 서재가, 안 쓰던 창고가 공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중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제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상황과 상관없이 내 집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개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집은 태초의 평평한 들판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 향해 수직으로 뻗은 기둥이 세워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생긴 기둥이 지붕을 받쳐서 비바람을 막아주어 옷과 음식만큼 집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아버지들이 직접 나무 베고 진흙을 개어 기와랑 슬레이트 지붕을 올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누워 천정을 보면 아버지가 뒷산에서 자른 통나무 석가래가 구불구불 춤을 추었지요.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파리는 춥지도 않은지 구불구불한 석가래에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블록 벽돌에 미장한 새빵집으로 이사가고 나중에는 연탄 보일러가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매년마다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문득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차를 타고 그 동네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가 살던 그 집은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모퉁이에 출처를 알 수 없고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도 알 수 없는 굳군 헬멧에 줄을 매달아 그것으로 물을 퍼올리던 우물도 사라졌습니다. 마루에서 들리던 엄마의 다듬이질 소리, 연신 혀를 차면서도 끝까지 신문을 읽던 아버지도 이제 없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저는 문득 하늘이 무너질까봐 잠을 설친 켈트족처럼 제 마음속에서마저 그 집이 무너질까 겁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영영 사라져버린 집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집이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고향집 같은 것이지 않을까. 기억을 더듬어 가까스로 타오르는 옛 감정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행자는 말합니다. 자기에게 집이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을 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집을 지고 태어나는 달팽이라면 모를까. 그는 집에 있기보다 여행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기에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내일부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인 남은 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남의 눈치나 과거의 기억은 내려두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제일 편안한 집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곳이 도시건 시골이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